자, 저희 마지막 타임 할게요. 자, 엄수표법 가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제4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엄수표법 가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엄수표법도 여러분들하고 보면 크게 이제 4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총칙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원법 총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원법 강론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9년에 했었구나. 19년, 18년. 8판 책을 쓰고 이제 말았어요. 제가 회계학원을 떠나가지고 다행히 여러분들 혹시 상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이름 아시죠? www. 그지? 이수천. 그지? 일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돼요. 응? 제 이름이에요. 이수천닷컴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올 거고, 또 혹시 이제 유튜브에서 상법 강의 중에 이제 조금 강의 있잖아요. 듣고 싶으시면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은 저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사이트니까요. 거기 오셔서 그지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엄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엄수표법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음과 수표를 이렇게 비교하는 걸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질문 한번 드리죠. 어음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만기가 있습니다. 또 수치인이 필요적 계상이에요. 만기가 있다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어음은 그지? 그 특징이 만기라는 말은 어떤 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만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만기 멋지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의 말이 돼요.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 만기라는 건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지? 기한의 이익의 그지? 최종일을 말하고, 만기는 곧 뭡니까? 신용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채무자가 그때까지는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신용에 대한 뭐가 생겨납니까? 대가가 생겨납니다. 그게 이자입니다. 응? 그래서 그지? 어음에서는 이자지급 약정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만기는 신용이다. 신용은 이자다. 오케이? 이렇게 꼭 안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겠죠? 왜? 기한의 이익을 얻은 대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곧바로 어음과 수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어음은 신용증권이다. 오케이? 그러나 수표는 신용증권성이 없다. 지급증권이다. 응? 또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계상이다. 수취인은 뭐예요? 어음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표는 뭐예요? 소지인 출급식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응?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고 소지인 이렇게 기재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응? 그 점이 어음과 수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때 만기는 다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확정된 만기. 걔를 확정일 출급과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는 만기가 있어요. 걔를 일람 출급과 일람 후 정기 출급 어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람은 뭐예요? 한 일자의 보일 남자예요. 오케이? 제시한 때 지급해 주세요. 걔를 일람 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 일람 후 정기 출급은 제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해 주세요. 걔를 일람 후 정기 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시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응? 그래서 일람 출급과 일람 후 정기 출급 어음은 어음 금액이 발행일의 금액이에요. 오케이? 근데 확정일 출급하고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어음은 어음 금액이 만기 금액이에요. 오케이? 거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뭔가 막 이렇게 그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어음수표의 거래구조예요. 오케이? 사실은 선생님이 그지 회계학원에서 2년 만에 대스타 강사가 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응?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그지 그때 사법시험 시장에서 넘은 강사가 한 80% 됐었어요. 그거를 제가 반 이상을 뺏어왔어요. 응? 이유는
기본적으로 회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있었고요. 또 이 어음수표법에서 굉장히 좀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도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어음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되는데 선생님 총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어음상 채권 채무관계도 어떻게 생겨날까요?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됐어요? 응? 어음상 채권 채무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를 어음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환어음의 경우에는 어떤 어음행위가 있을까요? 발행배서 보증인수, 참가인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약속음의 경우에는 인수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지급인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최초 당시부터 약속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예요. 에? 그러니까 인수제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배서 보증만 인정되는 거야. 오케이?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배서 보증, 지급보증 이 4개 행위가 수표행위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뭐 있어? 사례형으로 나온다면 어음행위 독립해온 책을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응?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후행하는 어음행위에 효력의 영향이 없다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실질적 하자는 어음 후행행위에 있어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자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음행위는 본인이 해야 됩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걔를 어음행위의 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오케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되는가? 무권 대리지만 그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표현 대리로 전환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일반 표현 대리와 어음행위의 표현 대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반적 표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어음행의 표현들에 있어서는 어음 소진이 택일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즉 어음 소진의 권리를 강화해 주기 위한 거예요. 또 이 어음행의 대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적 현명주의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민법에서는 현명주의인데 우리 어음법에서는 절대적 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절대적 현명주의는 뭐예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본인 표시, 대리관계 표시, 대리인의 기명나는 서명이 없으면 뭐예요? 유효한 대리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말은 무조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 표시, 대리관계 표시, 대리인의 기명나는 서명이 다 있어야 돼. 오케이? 걔를 절대적 현명주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점이 민법의 현명주의와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민법의 현명주의는 뭐예요? 원래는 본인을 표시해야 되죠. 그렇지만 본인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때는 뭐예요? 본인에게 법률 효과 기소하는 거예요. 걔를 완화된 현명주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뭐 있어요? 총론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와요. 오케이? 위조 변조. 타인의 기명나는 서명을 위작해서 어명이라는 걸 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기명나는 서명 이외 나머지 업요건을 개작해서 어명이라는 걸 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의 책임, 위조음의 기명나는 서명한 자의 책임 문제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거기에 증명 책임까지 넣으면 좋은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또 변조자의 책임, 그지? 즉 변조 전에 기명나는 서명한 자의 책임과 변조 후에 기명나는 서명한 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무조건 총론에서 나온 다음에 위조 변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자, 또 하나 시험에 나올 내용이 있다면 뭐가 나올까? 백지엄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백지엄은 뭘까요? 어음 요건의 일부가 기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기명나는 서명 하나만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요건을 보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서 발행한 어음을 뭐라고 얘기한다? 백지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얘는 뭐예요? 그지? 이완성의 어음이지만, 그지? 백지 보충권이 수여된 이완성의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은 절대적 요신권이기 때문에 어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 요건의 일부의 결격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권 행사를 통해서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유효인 어음을 백지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시험에 사례형이든 또 선택형이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우리 학생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어음 항변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어음 항변은 뭐로 나눌 수 있을까?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물적 항변이라는 건 뭘까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어음 요건의 결격, 그지? 아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 왜?
유효하는 어음이 아니니까. 자, 어음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어. 누구에게나 수용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거를 물적 항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인적 항변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합니다. 자, 인적 항변은 원칙 절단됩니다. 절단이라는 말은 당사자 간에 말하는 거야. 한 번 더 넘어간 거야. 한 번 더 넘어간 거야. 당사자 간에는 무조건 인적 항변이 허용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례 하나 들어서 조금 있다가 할 내용을 한번 갈게요. 자, 약속음을 발행했습니다. 오케이? 약속음은 두 당사 관계로 발행되는 거야. 자, 약속음을 사례로 여러분들의 시험은 거의 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환어음은 국제거래를 제외하고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 문제 나오면 거의 약속음이 나옵니다. 다만 법리가 환어음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환어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약속음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약속음은 발행인과 수친이라는 두 당사자 관계로 정리됩니다. 자, 보시죠. 질문. 여기서 여러분한테 어음 항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가볍게 이해하세요. 자, 어음은 그냥 발행된다. 원인 관계가 이시 발행된다. 어음은 그냥 발행되는 경우는 융통어음을 제외하고 없어요. 오케이? 융통어음이라는 건 뭘까요? 원인 관계 없이 순수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1억을 구입을 해왔다는 거야. 그럼 이 A라는 자는 이미 원인 관계상 뭐가 됐어?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1억을 구입해왔으니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고 있잖아. 대금 수령권을 갖고 있잖아.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모습에서 어음이 발행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이게 뭐예요? 어음의 발행의 기초가 되는 관계예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원인 관계는 어음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사자 간에는 미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당사자를 넘어가면 미치지 않는가. 그러한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해?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이 원인 관계상 채권 채무가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오케이? 당사자는 보세요. 무효가 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 상태의 채권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오케이? 자, 필요액 계산 기재합니다. 약속음의 경우에는 필요액 계산이 뭘까요? 일정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 약속. 오케이? 자, 또 발행일 만기. 그치? 또 혹시 혹시 발행지, 지급지, 그치? 발행인의 기명란의 서명, 그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 을이라는 친구는 어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일중 채권자예요, 이중 채권자예요? 이게 가장 힘들합니다. 자, 을이라는 자는 왜 어음을 받았냐면 원인관계 채권 채무는 뭐예요? 순수한 민사채권 채무예요. 또는 상사채권 채무예요. 채권 평등주의 원칙이 지배를 받겠죠? 혹시 갑이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갑은 그지? 을은 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고 있는 하나의 채권을 더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때도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는 항상 어음을 수수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이중의 지위를 갖는 게 훨씬 채권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무조건 기억합니다. 자,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조건 뭐다? 자, 이 내용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이중 채권자예요. 그래야 나중에 원인 관계가 어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통상은 뭐를 원인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발행이 됐겠죠? 양채권은 병존하죠? 행사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급을 위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면 원인 채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갈게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1억의 금액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물건을 구입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뭐 할까요? 채무를 지고 또 이자는 뭐를 채권을 가졌고 이자는 뭐를 졌을까요? 채무를 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자도 이중채권자가 되고 싶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갑한테 받은 어음 있잖아. 나한테 넘겨줘. 오케이?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발행배서의 관계예요. 자, 지금부터 이 부분 떼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 둘 사이에 원인 채권 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네? 갈게요. 이 둘 사이에 원인 채권 채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 의뢰 어음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갑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응? 됐습니까? 지금 A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원인 채권 채무가 무효가 됐어요. 응? 을이라는 친구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해요. 갑에게. 그럼 갑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이유는 당사자 간에는 인적 항변은 항상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음 항변은 뭘까요? 어음 채무자가 어음 채권자의 어음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주장 또는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제? 그럼 당사자 간에 뭐 간다? 무조건 인정하면 절단된다. 허용된다. 오케이? 그런데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배서가 되고 난 후에, 오케이? 이 둘 사이의 원인 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응? 그럼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인정하면 허용이라고? 자, 지금부터 이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최초의 어음 발행자를 뭐? 어음 채무자. 그 다음에 이자는 뭐 했어요? 배서인. 오케이? 이자는 피배서인. 또는 어음 소진. 멋지게 정리합니다.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항변 사유로 피배서인에게 또는 어음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를 인정하는 절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음 항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어음 항변은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당사자를 제외한다면 오케이? 어음법 17조 조항입니다. 멋지게 정리합니다.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은 항변 사유로 어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다만, 그지? 어음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케이? 그거를 해이 항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글로 어음법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요. 못 본다고. 무조건 갑을 A, B, C, D를 그리거나 갑을병 A, B, C, D를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게요. 당사자 간의 인적 항변은 항상 허용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넘어갔더니 뭐가 돼요? 당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절단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어음 소진에게 뭐가 있는 경우는 해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의 17조 조항이에요. 그래서 어음 항변이라는 게 여러분이 뭔지 아시고, 그죠? 그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자, 멋지게 정의합시다. 몰적 항변. 어음 채무자가 모든 어음상 채권자의 어음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주장을 몰적 항변. 됐죠? 인적 항변은 당사자 간에만 어음금 지급 채무의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오케이? 당사자 간은 항상 인적 항변이 허용된다. 당사자를 넘어서면 절단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어음 소지인에게 또는 피배서인에게 해이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해하겠죠?
이거 하나만 오늘 얻었어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토픽이 뭘까요? 자, 어음의 실질 관계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이 원인 관계와 더불어서 작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관계는 누가 누구의 관계일까요? 발행인과 지급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질문. 자, 어음 수표 중에서 지급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화음과 수표밖에 없어요. 오케이? 예? 약속음에는 지급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지급인의 자격에 화음은 제한이 없어요. 오케이? 심지어 허무인 가설인도 가능해요. 단지 기재만 돼 있으면 돼요. 근데 수표는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는 거예요. 왜? 지급증권성 보장 때문에. 이해하겠죠? 그래서 자, 이 실질 관계라는 건 뭘 다루는 거냐면 원인 관계하고 자금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그치? 또 하나 갈 내용이 여러분하고 존재합니다. 어음의 실질 관계가 끝나고 나면 뭘 배울 거냐면 어음상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어음상 권리도 질문 드립니다. 민법상 채권과 다를 바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변제에 의해서 지급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경계, 상계, 공탁 등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다만 특수한 소멸 원인은 아니고, 그치?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의 특칙을 두고 있어요. 오케이?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 지급 청구는 만기로부터 3년. 오케이? 상환 청구는 1년, 재상환 청구는 6개월 두고 있다는 거. 오케이? 다만 수표의 경우는 상환 청구나 재상환 청구는 6개월이에요. 오케이? 그 점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서. 또 하나, 어음상 권리가 소멸을 했어요. 뭐 권리 보존 절차의 흠결, 시효의 완성으로. 그때 뭐예요? 어음 채무자는 원인 관계에서 그치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상 권리가 아니라 어음법상 권리를 이득상환 청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어음법 총론의 내용이에요. 응? 다시 한번. 어음상 권리가 권리 보존 절차의 흠결,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음 채권자가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음 채무자는 어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면 이게 불용평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럼 이 불용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음상이 아니라 어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 즉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유사한 권리를 이득상환 청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득상환 청구는 최후적 권리 수단으로 해서 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관계상 채권도 모두 소멸해야지 이득상환 청구이 생겨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하고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음법 강론에 우리 갑시다. 어음법 강론 가면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괄호로 쓰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 보세요.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지급, 상환 청구 이 프로세스로 갑니다. 목차가. 이 목차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네? 이 목차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끝낼 거라고. 오늘. 이게 어떻게 발행이 되고 그런지. 발행된지는 이제 조금 아시겠죠? 발행은 왜 되는 거예요? 원인관계상 채권 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통상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음 소지는 이중채권자의 시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급을 위해서 발행이 되게 되면 어음 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게 수수되지 않으면 원인 채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중적 채권자의 시비에 쓰게 됨으로써 이 원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어음이 현재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까. 보세요. 발행됐죠? 배수됐죠? 그 다음 보증 드리면 되겠죠. 자, 어음 보증은 민법상 보증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민법상 보증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보충성 아니에요? 기보증인이 완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2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음 보증은 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왜? 어음 보증도 행위니까. 그럼 어디하고 연결해야 돼? 응?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하고. 그래서 보증을 가지고 사례형 문제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을 많이 냅니다.
응? 그 정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수표제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꼭 보시라. 자, 수표제도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어음과 비교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올 만한 내용은 뭐 나올까요? 세 번째 나올 만한 내용은 수표의 특유한 수표행입니다. 제급보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례로 나온 게 아마 선일자 수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 선일자 수표는 뭘까요? 어음 발행일은 오늘이에요. 언제죠? 오늘이 5월 21일. 그지? 근데 실제 발행일이 5월 11일이에요. 응? 어음면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실제로 어음이 발행된 일자가 앞선 날로 기재된 거예요. 오케이? 선일자 수표나 선일자 어음이나 유효합니다. 오케이? 왜? 어차피 어음은 신용창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선일자 수표도 그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취급을 합니다. 오케이? 다만 선일자 수표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지급 제시기간 10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오케이? 신용창조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실제 발행일부터 지급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오케이? 만약 지급하지 못하면 뭐예요? 당연히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이 내용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환어음을 가지고 멋진 여러분한테 어음의 거래구조, 이 어음법 강론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끝낼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어음을 공부할 때는 두 개를 쪼개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어음 발행의 기초가 되는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실질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실질관계에 터 잡아서 어음의 소지는 또는 실질관계 채권자는 이중채권자가 되고 싶어서 실질관계 채무자에게 어음 발행을 요구합니다. 오케이? 응? 그래서 어음 관계는 이 두 개의 관계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의 물건을 1억을 구입해 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자는 을에 대해서 채무자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을이라는 자는 채권자가 됐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자는 다시 이 1억짜리 물건을 이렇게 뭐 했어요? 판매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자는 누구에 대해서는? 병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병은 갑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채권 채무가 같이 있죠? 첫 번째, 1번은 뭐예요? 됐죠? 두 번째 채권 채무는 이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갑은요, 서울에 있습니다. 응? 을과 병은 부산에 있어요. 응? 여기는 서울에 있고 을과 병은 부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통상의 여러분들 채권 채무라면 민법에서는 채권 채무의 지급 또는 변제 어떻게 합니까? 대원칙은 추심 채무입니다. 지참 채무입니다. 그럼 누가? 자, 1번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갑이 부산에 있는 을에게 KTX를 타고 가서 갚아야 됩니다. 오케이? 왜? 지참 채무니까. 채무자가 그죠? 채권자에 가서 변제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채권 채무에서는 보세요. 부산에 있는 병이 KTX 타고 서울에 있는 갑에게 와서 갚아야 됩니다.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응? 그런데 우리 어음법에서는 이렇게 멋진 어음을 하나 준비해 줍니다. 선생님이 이제 워낙 한 5년 됐지만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업 준비도 안 했어요? 저는 수업 준비를 하면 영원히 경직돼서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볼게요.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3당사관계가 하나의 어음 채권 채무에 포섭될 수 있는 게 환암입니다. 오케이?
어? 자, 가볼게요. 한어음 힘을 표시하는 문구. 됐죠? 됐어요? 1억의 무조건의 지급이탈. 됐죠? 발행일 만기. 또 발행지 지급지. 자, 보세요.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발행인, 수취인. 됐죠? 지급인. 발행인의 명칭, 수취인의 명칭, 지급인의 명칭. 그리고 발행인의 기명란의 서명. 됐어요? 필요할 계산 한번 가봅시다. 하나, 하나의문을 표시하는 문구. 일정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 이탈. 수취인의 명칭, 지급인의 명칭. 됐죠? 발행일 만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의 기명란 서명. 9가지 필요의 계산이 기재돼서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 도면 중에 이 당사자 관계만 가져와서 어음 관계의 채권 채무를 드러낸 게 뭐예요? 어음 채권 채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보세요. 부산에 있는 채권자 을은 누구한테? 부산에 있는 갑의 채무자 병에게 야, 너 원금 지급해줘. 어? 자, 병이란 자가 을에게 지급했어요. 그럼 뭘 했어요? 저 채권 채무는 모두 소멸이에요. 뭔가 조금 보이세요? 보이세요? 에이, 부산에 있는 을이라는 친구가 갑한테 굳이 받을 필요 없이 갑은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을 병한테 가지고 있잖아요. 오케이? 야, 내 대신 네가 줘. 지급했어, 어음금을. 그럼 저 두 개의 채권 채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래서 어음이 발행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단면을 여기서만 가져옵니다. 그때 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을을 됐어요? 2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됐죠? 응?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의문을 표시하는 문구. 일정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이타. 수취인의 명칭, 지급인의 명칭. 발행일 만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의 기명란을 서명. 됐나요? 그래서 수취인을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2단계에서만 우리 끝내봅시다. 이때 아무런 배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을이라는 자가 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어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둘 다 3개월 후에 지급하자 하고 만기를 3개월로 둘이 공통으로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럼 발행일 언제가 될까요? 오늘 날짜 펴봅시다. 됐죠? 8월 22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지? 누구한테 지급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 제시합니다. 지급했어요. 1억. 그럼 원인 채무 2개도 소멸. 오케이? 어음 관계도 종결. 됐나요? 이게 어음입니다. 이거를 어음의 최초의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죠.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을이라는 친구는 갑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뭐 할 수 있어요? A에게는 채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원인관계 채무를 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채권을 가졌어요. 그럼 이 A라는 채권자는 원인 채권자는 원인 채권만 갖고 있고 싶겠어요? 어음 채권도 하나 갖고 있고 싶겠어요? 당연히 지중 채권자가 됐고 싶죠. 그럼 누구한테요? 야, 수취인 A한테 야, 너 어음 갑에게서 받은 거 있잖아. 나한테 어음상 권리를 이전해줘. 오케이? 뭐합니까? 배서합니다. 오케이? 자, 배서. 정식 배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통상 뒷면에 하니까 배서라고 하는 거예요. 뒷배자입니다. 통상 어음의 이면에 하는 거예요. 물론 정식 배서나 어음의 앞면에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정식 배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뭐를 표현할까요? 누구 표시하는 거예요? PBS이니까 A. PBS는 그럼 어음상 채권자인가요? 당연히 채권자인가요? 오케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소진이라고도 같이 부르는 거야. 그 다음 배서 없으면. 자, 두 번째. 배서 문구 표시해 볼게요. 자,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서인의 기명, 날인, 서명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정식 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표현해 드릴게요. 두 개를 합해서. 됐나요? 천천히 봅시다. 앞면의 금액을 지급하시오. 이게 배서 문구예요. A에게를 P배서인의 명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배서인은 기명단을 서명하는 거예요. 왜? 모든 어음행위는 기명단을 서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자, 갑이라는 자는 뭐 최초의 채무자. 오케이? 이 자는 채권자. 배서했더니 뭐가 됐어? 자신은 채무자의 지위를 같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자는 채무자. 이 자는 채권자였다가 다시 채무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자는 또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연결되는 건 수월하죠? 수월해요. 자, A도 누가 있어요? B라는 자에게 1억의 채무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B는 뭐 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아니, 배서해달라고 요구하겠지. 됐어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앞면의 금액을 B에게 지급해 주세요. 오케이? 기명단어 서명 A. 됐나요? 할 수 있잖아. 응? 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어음관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C, D 쭉쭉 간다는 거. 자, 이 B라는 친구가 원인관계상 채무를 이전하기 위해서 C에게 배서하려고 해요. 근데 B의 변제자력이 약해요. 그럼 C라는 자는 앞에 채무자를 두고도 있지만, 오케이?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어음 보증, 오케이? 그럼 C는 뭐가 됐어? 피보증인. F는 보증이 됐다는가. 보증 행위도 어떻게 할까요? 보증 문구 기재, 피보증인 표시, 보증인의 기명란한 서명.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증인이 됐고, 여기는 피보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음금의 지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리고 뭐 하는가?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와볼게요. 원인관계상 채권채무의 지급을 위해서 최초에 그치? 발행을 했다. 오케이? 이 발행을 했는데 을이라는 수취인이 그치? 최초의 채권자가 A에게 원인관계상 채무를 졌다. 오케이? 그래서 뭐 했다? 그치? A라는 자는 이중채권자가 되고 싶어서 그치? 어음 가지고 있는 거 배서해달라고 양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케이? 그래서 배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그치? A가 B에게 채무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B라는 자는 그치? 이중채권자가 되고 싶어서 어음을 양도해달라고 뜻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의 금액을 누구에게? B에게 지급해 주세요 하고 배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배서 문구 기재, 피배서인 명칭, 그치? 또 배서인의 기명단어 서명 이 세 개가 모두 들어간 걸 정식 배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리고 B가 C에게 배서를 하려고 하는데 B의 변제자가 약하다는 거예요. C는 야, 너 가지고는 안 돼. 응? 인적 보증을 하나 데려와. 그치?
그러면 어음에도 뭐 할 수 있다는가? 보증할 수 있다는가? 그럼 피보증인 표시, 보증 문구기재, 보증인의 기명란에서 오케이?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걸 어음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멋지게 가볼게요. 자, 이 환음의 가장 결정적 흠결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예요? 자, 이겁니다. 환음에서 갑이라는 자는 주체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지급을 위탁했을 뿐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환음에서는 주체무자가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음 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갈게요. 만기 전에 C라는 자가 보세요. 야, 지급인 병, 너 주체무자가 되어줄래? 하고 인수 여부를 채구하는 걸 인수예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병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환음의 주체무자가 되면서 이 환음금에 대한 전국적 최종적 채무자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지급인의 자유예요. 오케이? 다만 어차피 줄 돈인데 내가 뭐 하겠다? 인수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친구는 주체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정리하면서 멋지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갑도 원래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채무자였지만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하죠. 응? 이자가 주채무자가 됐고, 그지? 어음관계에서도 이제는 갑은 누구한테? 주채무자인 인수인 병한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자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음에 있어서는 환음의 발행인은 절대 주채무자가 아니에요. 최종 상환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 그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봅시다. 이렇게 인수까지 됐다고 가정할게요. C는 D에게 이제는 8월 21일이 거의 다 돼가요. 자, 어음을 다시 한번 양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음 소진 D는 멋지게 한번 이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 중간에 낀 자들은 뭐예요?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는 자예요. 자, 이자도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야. 여기도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야. 여기도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이 어음에 있어서 질문. 순채권 채무 관계는 누구 거예요? 왜 그래? 가운데 갑서부터 C까지는 다 자신의 전자한테는 채권, 후자한테는 채무를 지고 있잖아. 그럼 순채권 채무 관계 누구 거냐고? 아이, 병하고 D의 채권 채무 관계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거 이제 정리해 보세요. 최초의 어음상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 오케이? 발행이다. 이 어음상 채권 채무 관계가 유통됐다. 뭐를 통해서? 배설을 통해서. 자, 여기서 끊어보세요. A 입장에서는 채무자 누구예요? 갑을. 병은 아직 채무자가 아니야. 지급인이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C한테로 넘어올게요. B한테로. B에 대한 채무자 누구야? 갑을 A. 오케이? 병은 아직 아니야. 자, D한테로 넘어오자. 오케이? C에 대한 채무자 누구야? F, B, A을 갑. 됐어요? 왜? F도 보증 채무를 지고 있잖아요. 어음 보증했잖아. 질문. 그럼 보증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상환 의무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주채무자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기회가 올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는 어음관계에 여러분하고 멋지게 용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갑서부터 누구까지는? C까지는
어음의 1차적 채무자입니까? 2차적 채무자입니까? 그래서 이 의무를 상환 의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죠. 갑이라는 채권자는 어음의 유일 채권자입니까? D라는 채권자는 유일 채권자입니다. 이 자는 어음상 두 개의 채권을 갖나요? 하나의 채권을 갖나요? 두 개의 채권을 갖습니다. 하나의 채권은 됐어요? 에이, 주채무자, 병에 대한 원금 지급 청구권. 이게 하나의 채권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또 하나의 채권을 갖습니다. 그 채권이 뭘까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됐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음법 교재 볼 때 상환 의무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기간 나오죠? 지급할 날 또는 그에 이은 이거래일이에요. 오케이? 이거를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날이 3일이에요. 오케이? 3일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 상환 청구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 지급 청구는 소멸시 기간이 얼마예요? 만기로부터 3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보시죠. 이 D라는 친구는 순수한 민사 채권자였다면 C에 대한 순원이 채권밖에 가지고 있질 않았는데 어음 채권자가 되면서 채무자 몇 명인가 한번 세봅시다. 상환 의무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오케이? 주채무자 몇 명이야? 1명. 오케이? 7명의 채무자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그럼 원금의 지급 가능성이 높아 안 높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이게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한 번만 더.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이 구조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어음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자, 갈게요.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보시죠. 이 D라는 친구는 인수지시를 할까요? 지급지시 할까요? 지급지시라는 거예요. 이 지급지시는 두 개 방향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는 상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지시는 만기 포함해서 3일 동안. 오케이? 응? 상환 청구권을 보전해 놓는 게 D 입장에서는 좋겠죠? 아니 그래야지 6명, 7명의 채무자를 끌어들일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지급지시에 대해서 지급했어요.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급했어요. 종결, 종결. 오케이? 다 종결. 응? 다 끝나버린 거야. 이 둘의 관계 끝났잖아. 이 둘의 관계 끝났잖아. 끝났잖아. 오케이? 자, 지급 지시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면 그리고 이 6, 7명의 원인 관계도 종결돼 버린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나와. 병이 지급을 거절했어. 그러면 병이라는 주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겠죠. 그러더라도 누구는? D는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 응? 지급 지시에 지급 거절이 있더라도 뭘 행사할 수 있어? 오케이?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질문. 이때 상환 청구권은 C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아무렇게나 어음 소진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이제 가볼게요. 우리는 이 상환 청구권을 B한테 행사했다고 칩시다. B가 어음금 지급했어요. 오케이? 그럼 후자의 채권은 소멸. 됐죠? 그렇지만 어음 관계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A을
갑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거든. 그럼 여러분 뭐 떠올리셔야 돼? 아, 어음법에서 D라는 자는 유일 채권자가 되고 C, B, F, 그지? A, 을, 갑. 얘네들은 채무자구나, 여전히. 그러니까 이건 수인의 채권 채무 관계구나. 상법을 적용한다면 연대 책임이 적용돼야 되는데 연대 책임이 아니구나. 왜? 상환 의무를 이행한 후자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전자의 채무는 남아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B는 뭘 할 수 있어? 오케이? 제2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이 제2상환 청구가 인정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어음법의 특이한 책임 형태, 오케이? 합동 책임 때문이야. 좀 정적이 흐렸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하고 한 번만 더 그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기계처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뭘 가지고 할 거냐? 약소금 가지고 그려드리겠습니다. 됐죠? 더 쉽겠죠? 약소금에서는. 왜? 처음부터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환음의 발행인은 뭐다? 최종 상환 의무자일 뿐이다. 오케이? 약소금의 발행인은 주채무자다. 그럼 약소금의 발행인은 누구? 인수란 지급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어음 소지는 두 개의 권리를 갖는 거야. 하나는 뭐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 지급 청권, 하나는 뭐 상환 의무자에 대한 상환 청권. 이해하겠어요? 아마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뭔가 확 깨버릴 거예요, 이게. 보세요. 발행 들어가 있죠? 배서 들어가 있죠? 보증 들어가 있죠? 인수 들어가 있죠? 지급 들어가 있죠? 상환 청구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약소금 가지고 한 번만 하고 여러분들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만 해봅시다. 이제 할 수 있죠? 됐죠? 위에는 이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약소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정 금액, 일로 갈게요. 지워버렸다. 일정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 약속. 오케이? 수취인의 명칭, 발행일, 만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의 기명면 설명. 오케이? 이 7가지 정도의 필요의 계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자, 약소금에서는 보시죠. 갑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기명라는 서명에서 이렇게 뭐합니까? 발행합니다. 자, A 사이 관계가 있죠? 됐죠? 할 수 있죠? 됐죠? 자, 보증 세울 수 있죠? C 있죠? D 있죠?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됐나요? 최초의 순채무자. 가운데는 됐어요? 인수제시는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지급인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럼 만기에 D라는 친구는 자, 하나의 채권을 간다, 두 개의 채권을 간다. 두 개의 채권을 간다. 똑같죠? 가볼게요. 지급 제시했어요. 지급하면 어음관계 종결. 오케이? 지급 거절했어요. 상환청권 행사합니다. 됐어요? 지급했습니다. 어음관계 종결. 오케이? 제상환청권 행사합니다. 됐어요? 끝났죠? 그리고 을과 갑 사이에는 뭐만 남아요? 민사채권 채무만 남는 거예요. 이게 어음법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처음은 좀 어색하지만 이 그림을 10번만 그려보세요. 응? 10번만. 약소금하고 환원금 2개 가지고. 오케이? 여기는 환원. 특징이 뭐다? 지급인이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수가 있다. 됐나요? 여기는 처음부터 주채무자니까 인수가 있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상환의무자는 환원금에서는 누구서부터예요? 발행인부터 최후의 배서인까지가 되는데 약소금에서는 수취인부터 최후의 배서인까지가 상환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그지? 어음의 최종의 소지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 지급 청구를 가진과 동시에, 오케이? 자신의 전자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에 대한, 그지? 상환 청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약소금에서는 배서인, 보증인한테만 상환 청구를 갖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응? 그랬을 때 상환 청구 행사는 어음 소진의 선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상환 청구 행사에 대해서 보세요. 상환 의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했다는가? 후자의 채권은 소멸이야. 응? 그런데 여전히 B는 혹시 채무만 이행을 했지 채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다? 합동책임 때문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환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통상은 됐죠? 응? 그래서 통상은 만기 포함해서 3일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한의 배서예요. 기한의 배서. 응? 기한의 배서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시간이나 또는 특강을 통해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법의 핵심 뭐예요? 배서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한테 이것만 체크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응? 배서의 기본적 효력은 어음상 권리가 배서인한테서 피배서인한테 유전됩니다. 걔를 권리이전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자격수요적 효력. 오케이? 피배서인은 어음의 이면에 그지? 자신이 권리자라고 공시가 되어 있죠? A, 앞면의 금액을 A에게 지급해 주세요. B에게 지급해 주세요. 그지? 그래서 P배서인은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이력이 생겨납니다. 걔를 권리 추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멋지게 보세요. 어음법이 유통성 보장을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효력입니다. 자, 이 담보적 효력 때문에 뭐가 생겨나요? 상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을 상환 의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음법이 유통성 보장을 위해서 배서한 자에 대해서는 2차적 어음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오케이? 걔를 상환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죠? 또 하나. 어음을 배서해서 취득한 자는 그지? 서인취득이 인정됩니다. 자, 서인취득의 4가지 요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유효한 어음일 것. 그지? 배서에 의해서 어음상 권리가 이전됐을 것. 응? 세 번째, 그지? 어음 취득자나 악의중과실이 없을 것. 오케이? 이 3개의 요건 정도 충족시키면 서인취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효한 어음일 것. 그지? 배서에서 양도가 됐을 것. 취득자는, 그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 오케이? 서인일 것.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어음의 배서에 서인취득이 인정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정리합시다. 됐어요? 다시 한번 인정변은 당사자 간에는 절단되다 허용된다. 항상 허용되는 거예요. 당사자를 넘어서야 절단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기서만 정리하고 갈게요.
둘 사이의 원인 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자, 마지막에 배수한 자는 누구예요? C, D. 그럼 마지막에만 배수인, 피배수인 부르는 거예요. 그 전자는 뭐가 돼요? 어음 채무자. 오케이? 자, 어음 채무자는 배수인에 대한 항변 사이로 어음 소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왜 그래?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앞으로 어음 채무자는 주 채무자 플러스 상환하보자. 됐나요? 그래.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갈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학계법학원에. 그리고 저 유치천닷컴 가면 거래구조에 대한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들어보시면서 또는 오늘 수업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요. 수업을 많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음법의 발행을 배울 때도 배설을 배울 때도 어음행위를 배울 때도 어음행위 대리를 배울 때도 항상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셔야 어음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50년 넘는 그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역사상 어음수표법을 정복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수천이요. 그지? 그건 통설이에요. 통설. 이거 놓고 공부하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응? 꼭 한 번만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 뭐 그지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응? 강의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누구 유명하다고 듣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 귀로 들으면서 저 사람 정도는 강의를 해야지 가치가 있지. 그치? 내가 돈 내는 가치가 있지. 꼭 검증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응? 유명세는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변호사 시장에 5년 있었어요. 다른 강사를 한 명도 안 들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